네, 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야외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21세기 실학으로서 사회적 경제와 중형 철학과 중도 실용주의라는 제목으로 정해서 한국의 실학 정신이 담겨있는 수원 화성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성광은 보이지 않는데요. 제가 서 있는 요 뒤에 있는 건물은 화성 안에 있는 화성 행궁입니다. 이 수원 화성은 1963년도에 사적 3호로 지정됐고요.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 화성은 한국 성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옹성이나 또 성문, 지성, 적대, 포대, 봉수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어서 대한민국 전통 성곽 건축 기술을 집대성했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화성 행궁은요, 조선 후기의 임금이죠, 22대 임금이죠. 정조가 1794년에 착공을 해서 2년 후인 1796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정조가 그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묘를 이제 수원으로 옮기면서 이 화성을 축조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한국의 성은 이제 화강암으로 성을 쌓는 방식이었는데, 이 정조가 이 화성을 축조하면서 화강암이 아닌 벽돌을 만들어서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벽돌을 쌓아서 옮기면서 이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는데, 바로 이 화성을 설계하고 총지휘한 다산 정약용에게 맡기면서 정약용이 이 거중기와 같은 이제 신기제를 가지고 사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은 군사적인 방어 기능과 그리고 상업적인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동양 성곽의 아주 백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뒤에 있는 신풍로라는 현판이 붙어 있는 이 화성 행궁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이제 참배하러 올 때마다 머문 이제 임시 숙소고요. 참배하지 않을 때 평상시에는 이제 유수부, 지금의 이제 시청과 같은 역할을 하죠. 이제 유수부라는 관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갈 건 아닌데,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크고 웅장해요. 그리고 활용도가 높고, 그래서 경복궁의 부궁이라고 또 이제 불렸고요. 저 신풍로가 붙어 있는 이제 정문으로 들어가면 일렬로 문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를 지나면 이제 봉수당이라는 건물이 나옵니다. 이 봉수당은 정조가 어머니 이제 해경궁 홍씨의 그 장수를 기원하면서 붙인 이름입니다. 이 실학의 정신이 담겨 있는 이 수원 화성에서 그 실학을 생각을 해보면, 그 실학이 등장하게 된 그 1600년대, 그러니까 17세기죠. 그 17세기 전에는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1636년에 그 병자호란, 두 개의 큰 전쟁을 치르면서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민심도 굉장히 흉흉해졌어요. 그런데 성리학, 조선의 전통적인 이제 학문 주류였죠. 그리고 정치 이념이기도 했던 성리학이 여전히 이제 당파로 붕장 정치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기 시작을 했는데, 동인이 이후에는 또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고, 또 서인은 노론과 서론으로 나뉘어지면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아주 정치가 더 문란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전쟁을 겪으면서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 성리학을 정치 이념으로 하고는 이 당파의 이 붕당 정치는 더 어려운 정치를, 더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유학자들은 이론이라든지 어떤 그런 예법에만 치우쳐가지고 백성들의 실제 삶에는 도움을 주는 그런 실용적인 학문에는 전혀 힘쓰지 않았어요. 이런 때에 백성들이 잘 살고, 그리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아주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바로 이게 이제 실학이죠. 그래서 실학자들은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이제 부국, 그리고 나라를 더 강하게 하는 강병, 그리고 백성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을 주어서 잘 살게 하는 이제 안민, 이런 부국강병 안민을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당시 실학자들이 이 조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주장한 내용들이 뭐냐면, 당시에 양반들이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 농민들의 토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토지 개혁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라의 기본 산업으로서 농업이 발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농업 발전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노비를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분 차별을 없애는 그 노비 해방, 그리고 이제 청나라죠. 그 청나라의 기술과 그리고 서양의 그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좀 더 뛰어난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조선의 지리라든지 역사에 대한 학문. 그래서 고대사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방대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개혁에 선두에 섰던 실학은 당시의 권력자였던 이 성리학자들, 노론이죠. 노론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자들의 그 중심된 그 세력들로 인해서 결국 이런 개혁안은 국가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실학은 말 그대로, 의미 그대로 실제로 소용되는 학문이죠. 참된 학문이죠. 그래서 이 유학 전통에서 공리공론에 기초한 그런 이제 헛된 학문이라고 하는 허학, 그러니까 빌허자의 배울학자, 이 허학에 대립되는 말로서 중국 송나라 따의 정자, 그러니까 정의죠. 정의와 정자, 정자와 그리고 주의, 주자라고 하는 주의가 여기서 이제 발전이 됐고, 특히 이제 주의는 중용의 정신, 중용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실학이라는 학문을 또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그 송대에 시작됐던 실학을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그 유학이 그 본래성을 상실했을 때 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 제도 개혁과 그리고 문물 도입에 의한 부국 강병, 이 안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아주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정말로 꼭 필요했던 철학이자 학문이었던 것이죠. 조선 중기 후기에 어지러웠던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당시 조선의 그 현실을 바꾸어 보자고 그 개혁 정책과 아주 혁신적인 정책과 그리고 그것을 실천을 위한 담론으로서 시작한 실학은 크게 세 개의 학파로 나뉘어져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파가 이제 경세치용 학파죠. 경세치용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실제적인 이익, 그 실익을 증진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세상을 다스리면서 쓸 수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그 조선의 실정에 입각해서 정치나 경제, 뭐 군사, 교육 등 그런 재반 제도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으로서 그 사회 개혁을 추구했던 것이 이제 경세치용 학파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우생 학파는 이제 기구들, 그 생활에 쓰는 기구들을 편리하게 쓰고 그리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들을 넉넉하게 해서 그 백성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그 이용, 이롭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장인들이 뭐 그릇을 만들거나 생활용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 상공업, 장사가 잘 이루어지고 또 그런 어떤 만들어진 그 재화들, 재물들이 잘 운반돼서 잘 돌아가서 결국 백성들이 어떤 그 넉넉한 생활, 후생이죠. 복지죠. 지금 말하면 이제 그래서 그 옷을 잘 입고 또 먹을 것도 잘 먹고 또 추위에 떨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용우생은 농업, 공업, 상업에 이런 어떤 재반 제도와 기술을 도입을 해서 어떤 어떻게 더 활용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이것을 활용을 했던 것이죠. 특히 이제 이용우생 학파 중에서 그 북학파 같은 경우는 이제 박지원, 박재화 같은 북학파 같은 사람들은 그 성리학자들의 학문관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대주의적인 중국관을 비판을 해서 중국의 화와 조선의 이, 동이조 할 때 이죠. 그래서 이 화와 이는 동등하다. 그래서 화이일야라고 하는 그 자주 정신을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실사구시 학파인데요. 이제 실사구시는 이제 사실에 토대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공론만 일삼는 그런 이제 주작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서 청나라 때 고증학파가 세운 일종의 표어거든요. 그래서 그 고증, 실증을 중심으로 하는 그 문헌학적인 그런 어떤 그 정확을 존중하는 과학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또 어떤 그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학문적 탐구를 하는 그런 입장이 이제 이 실사굿이었죠. 실학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가장 그 철학적인 지향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사대주의를 버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청나라로부터 또는 외국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더 발전한 나라들 또 힘이 센 나라들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사대주의를 버리고 그리고 지나치게 경전은 중요하지만 경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존하는 그런 어떤 묵수적인 태도는 좀 지양하는, 그래서 인간 평등, 그 다음에 무실력행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실용과 실증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또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해서 이 민본, 백성이 중심이 되는 사상을 보양시켰다는 데 있어서 실학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학 사상은 조선 말에 개화 사상에 형성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고요. 그리고 1860년에 그 수은체제유 선생이 창도한 동학이 1894년에 이제 동학 농민혁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조선 말기에 당시 어지러웠던 상황에 새로운 개혁운동으로서의 실학과 동학 농민혁명 그리고 이제 동학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 일제강점도 겪지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어쨌든 실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현실 비판 그리고 과학정신, 그 근대 지향의식, 그리고 어떤 실천의지, 그리고 나름대로 했던 외세에 대한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민족의식, 그리고 민중 중심의 이런 세계관들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어떤 새로운 그 학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21세기 실학으로서 사회적 경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실학이 그 중용 철학, 중용의 사상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용의 사상을 담고 있는 그 실학이 사회적 경제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용의 실용 학문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중용의 사상이 담긴 그 실학을 이제 이 시기에 21세기에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것으로서 21세기 실학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규명을 갖기 위한 저희 이제 학문적 시도이고요. 이 중용 철학, 그 중용의 실용 학문이 되기 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선현의 말씀은 그 공자가 쓰신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 온고의 지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온고의 지신,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 또는 새로운 것을 익힌다고 하는 건데, 바로 실학의 정신을 지금 다시 우리가 배우고 또 익혀서 사회적 경제 안에 그 중용 철학이 바탕이 된 실학을 지금 21세기의 한국에서 어떻게 실용적인 학문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저는 온고의 지신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경제학으로서, 대한경제학으로서 사회적 경제는 주류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시장 만능주의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사람들에게 대안으로 줄 것이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러니까 현실 비판과 대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학의 큰 새 흐름이었던 아까 봤던 경세지원과 이용생 그리고 실사구시의 정신을 다 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1910년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몇 번의 정부를 거치면서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우리의 숙제, 과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모든 분야에서 이원적인 대립입니다. 특히 정치 분야에서 보수나 진보, 아주 지금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좌니 우니 하면서 그 기득권을 구성하고 있는 소위 정치인들이 이런 어떤 진영 논리로 국민들의 그 생각들을 가르고 나라를 가르는, 이게 정말 우리가
경험해 우리가 지금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원적인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 사상이에요. 그래서 실용학문으로서의 사회적 경제가 그리고 이런 어떤 이원적인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중도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도 실용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이 중용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중용에서의 중자는 가운데 중자, 입구 모양이죠. 그리고 가운데에 선이 사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거는 상형 문자로서 나라의 제사를 지내는 우리는 이제 종묘 제례가 있죠. 조선 왕실에 그 제례를 지는 이제 종묘가 제례가 있는데 이 나라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좌우로 정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들도 그렇고 그래서 좌우로 정렬된 어떤 깃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상형 문자가 가운데 중자입니다. 그리고 용자는 뭐 떳떳할 용자이기도 하지만 쓸 용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항상 사용되는 것으로서 뭐 항상상자 또 쓸 용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용자예요. 그래서 중용은 제사를 놓고 본다면 좌우 균형 있게 진열되어 있는 그 제물 그리고 서열에 따라서 좌우에 도열에 있는 그 참석인들 그리고 그 중앙에서 하늘과 통하려고 하는 그 통천 행사를 거행하는 그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용이에요.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절은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고 그리고 또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평상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제사의 원칙이에요. 바로 그것이 중용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중용의 이 도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올바른 제사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 실용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본 정신인 이 중용은 어떤 집단이나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불평등이라고 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상생의 사회 질서로 구축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지혜를 찾아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개혁할 수 있는 그 실용학문으로서의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좌우니 진보니 이렇게 갈라져 있는 이원 대립되어 있는 이 한국 사회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용학문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중용은요, 단순히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중용을 그러면요, 뭐 중립이라고 얘기하는데 중립이 아니에요. 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가운데 쓰는 게 아니라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 알맞고 그리고 정도에 알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적시적합한 도리가 바로 중용이에요. 그래서 이 때에 알맞는다고 하는 것은 시의 또는 시중,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는 그 시기에 적합한 생각, 행동, 실천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그런 것들이 중용이에요. 만사만물에는 모든 게 때가 있죠. 그 중용의 의미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중용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중용 1장에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그리고 수도지위교다. 그래서 하늘이 천명지위성, 하늘이 부여한 것을 성이라고 하고 솔성지위도 그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고 수도지위교 그 도를 닦는 걸 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부여한 거고 이 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합일의 정신입니다. 또는 천일합일의 정신이에요. 사회적 경제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늘의 도리를 따르는 경제다. 즉 사람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지금의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좀 벗어나서 사람의 본성을 일깨우는 경제다. 그리고 이 재화나 서비스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재화가 서비스가 이 욕심으로 가득 채워갖고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도와가며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그 상생의 도를 배우고 또 실천하도록 이끄는 그런 어떤 물질을 통해서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는 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중도의 정신이 담긴 실학의 학문으로서 21세기에 우리의 새로운 중용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한국의 사회적 경제다. 백성의 안녕과 복리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꿈꾸며 노력했던 실학자들의 그 노력 그리고 그 실학의 흐름들이
안타깝게도 실패로 끝났지만 이제 그 실학의 정신을 다시 이어받아서 올해 기해년 2019년 그리고 내년 경자년 2020년 내년에는 큰 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해에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실학의 부활을 꿈꾸면서 오늘 21세기 실학으로서 어떻게 중용의 철학과 중도 실용주의로서의 그 모습을 담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적인 과제, 국가의 개혁, 국가에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